본 브리핑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될 쯤이면 아베의 기자회견이 끝났을 것인데요. 그 결정이 어떻게 났던 간에 아베가 일본에 남긴 화려한 발자취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아베가 연임을 할 것인가 라는 논의보다는 그가 쌓아놓은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더 걱정인 것 같은데요.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실패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컨설턴트 이마이치 타로는 이제 일본 국민을 관통해버린 아베의 5개의 화살이 일본 경제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일본의 경제 전문지 머니보이스에 기고하였는데요. 그는 제1화살로 일본의 GDP가 퇴보하고 있다며 동일본 대지진 직후 수준의 쇼크 상태로 전락한 현재 일본 경제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7%로 그것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던 전 세계적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제 축소 수준에 맞먹는 엄청난 수치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팬데믹은 전혀 수습되지 않은 상태로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자연 소멸하기까지 2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 1년 반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필자는 일본의 방역 대책의 효과에는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스페인 독감처럼 자연 소멸만이 일본의 해답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화살로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소비세 인상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팬데믹의 확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기에 아베 정권 발족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이 아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아베가 저지른 명백한 실수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2018년 10월에 경기 확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2019년 10월에 무리하게 소비세 증세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명백한 실수라는 그는 현재의 일본 경기 침체는 이 잘못된 시책으로 인해 이미 경기 후퇴 국면에 돌입하고 있었던 상황에 팬데믹이 더해진 것뿐이라 설명하는데요. 7년 동안 경제정책으로 끌어올린 GDP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역시 이 정권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 설명하는 필자입니다. 일본은 그러고 보면 세월을 잃어버리기를 참 좋아하는 듯한데요. 앞서 이미 잃어버렸던 10년인지 20년인지에 더해 잃어버린 7년이 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살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세 번째 화살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가 이 칼럼에서 왜 굳이 화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세 개의 화살이라는 다각적인 경제정책이라 지칭했기 때문인데요. 필자가 설명하는 일본 국민을 관통한 세 번째 화살은 바로 인공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부분입니다. 일본 은행은 국채를 매입하고 일본 상장 기업들의 ETF를 대량 매입하여 주가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중국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면서 이미 일본 경제는 국유화되어 버렸다는 것인데요. 즉 국가가 사주지 않으면 주가 유지도 안 되는 것이 일본의 주식시장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화살로는 국회조차 열지 않고 국민을 방치했다는 것을, 다섯 번째 화살로는 147일간 연속 근무를 했다며 과로를 어필하는 아베에 대해 진짜 147일을 일했는지 진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아베가 일을 했던 아니던 팬데믹 대응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이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 분주한 움직임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이미 정권 동력을 전부 상실해버린 이 상황에서 만약 아베가 퇴임을 한다 해도 누가 어떻게 이런 아베노믹스 실패를 감당할 것인가 라는 필자는 이대로라면 후반기 일본 경제는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그마그 뉴스는 원화로 667조 원을 세계에 뿌려댔지만 그 성과는 제로였다며 아베의 부정적 유산으로 일본은 이제 끝날 것인가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헌정 사상 최장 임기를 기록한 아베 총리이지만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장기 집권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는 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일본인 납치 문제나 북방 영토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상황을 후퇴시켰고 60조 엔이라는 엄청난 돈만 전 세계에 뿌려 사라지게 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또한 아베가 최장 재임 기간 기록을 경신한 그 자체도 자신에게 알맞게 규칙을 바꾸는 비겁한 꼼수로 이룬 것으로 아베는 걸핏하면 악몽의 일본 민주당 시절이라면서 아베노믹스로 민주당 정권 시절 당시보다 GDP가 늘었다 자랑하지만 민주당 정권 시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개발 비용이나 부동산 거래 등 온갖 수치들을 GDP에 가산하여 그 숫자를 부풀린 것뿐이며 체감 경기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GDP만 상승하면 무엇하냐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기사는 아베의 화려한 전적에 대해서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폭설재해 때는 고급 요정에서 친구와 튀김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같은 해 8월 토사재해 때는 긴급 연락을 받고도 무시하고 골프를 쳤고 2018년 7월 서일본 호우재해 때에도 역시 요정에서 술에 취해 야단법석을 떨었으며 2019년 태풍재해 때는 내각 조성에 열중하였다면서 아베는 재임 기간이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엇을 완수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인데요. 북한과 관련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나의 내각에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회복하고 모두가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전임 고이즈미 총리가 5명의 납치 피해자를 되찾은 반면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돌아오지 못했다며 목표를 만들고 차례차례 내걸어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거나 담당 장관을 임명하는 등 뭔가 하고 있다는 식의 느낌은 연출하지만 그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이것이 아베의 본질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북방 영토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오늘날까지 푸틴과 30차례 회담을 하면서 오히려 14년 전보다 크게 후퇴시켜버렸으며 마지막 1엔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연금 문제 역시도 마지막 1인은커녕 첫 1인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유출되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재원이라는 설명으로 증세했던 소비세 역시 18%만이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기업들을 위한 법인세 보충분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액은 오히려 인상되고 생활보호자의 수급액은 감액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겐 채찍을 휘둘러 왔다는 것인데 7년간 해외에 뿌린 60조 엔 중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같은 필요한 지출도 있었지만 영국에게는 원자력 발전 추진을 위해 1조 엔을 푸틴에게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 3천억 엔을 쓰는 등 아무런 실효 없이 써버린 돈이 태반이며 자신을 둘러싼 온갖 정치 비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속수무책인 총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1년의 임기를 마저 채운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끝까지 그림의 떡만 보여주고 이대로 끝날 것이라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1년을 더 이어가는 것이 기적일 것 같은데요. 오늘 만약 아베가 건강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 후임자는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맨날 고민만 하다가 재임 기간을 다 보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정치가 무너져도 기업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데요. 그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 이 일본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찬란했던 반도체 영광의 시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 앞에는 역시나 한국이라는 큰 벽이 버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산케이는 이전 도시바 메모리라 불리던 반도체 업체 키오쿠시아의 상장 승인으로 일장기 반도체가 복권되는가 하는 기대감에는 한국 업체라는 벽이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도쿄증권거래소가 27일 대기업 반도체 메이커인 키오쿠시아 홀딩스의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며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에서 출발한 키오쿠시아는 쇠락하는 일본의 몇 안 되는 승자로 명맥을 이어왔으며 상장 후 성장의 길을 간다면 반도체 분야에서 일장기를 휘날릴 탄력도 붙을 수 있겠지만 이 회사 앞에는 자금력에서 앞선
한국 업체들이 버티고 있으며 반도체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경쟁은 과거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일본의 반도체는 세계를 석권하였지만 이후 쇠퇴하였다는 기사는 의사결정이 늦고 대담한 투자를 단행할 수 없는 일본 업체들이 한국 업체나 대만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 하나씩 시장에서 퇴출되어 갔으며 지난해 11월에도 파나소닉이 반도체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뼈아픈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끈질기게 살아남아온 키오쿠시아는 경쟁이 치열한 메모리 반도체 D램 분야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는 소니의 경우를 봐도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점유율을 차지한 것이 부진한 소니의 전자산업을 지원하는 효자 역할을 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 중에서는 그나마 건투하고 있는 키오쿠시아도 해외 대기업에 비하면 자금력의 열악함은 부정할 수 없다는 기사는 선두를 독주하는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에만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중국 반도체 기업 창작 메모리는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조엔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미국계 IT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에 따르면 키오쿠시아는 현재 반도체 기업 매출 랭킹 10위 이내였다가 2019년에는 14위까지 하락해버렸고 소니도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삼성의 맹추격을 받고 있어 언제까지 정상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기사는 키오쿠시아의 하야사카 노부오 사장은 기술 개발을 멈추는 일 없이 약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아베가 60조 엔을 엉뚱한 데다가 뿌리지 않고 여기에다가 투자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푸념이 있어도 할 말은 없을 듯한데요.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제 와서 한국에 도전해본들 한국의 벽을 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 느낄 뿐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